네, 이번 강의는 조선의 형별과 그 국왕의 사면령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영화나 TV 사극 같은데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보았을 때 아주 형벌이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것들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형벌이 가는 거로 이렇게들 알고 많이들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이 국가가 이 법전에 의해서 통치가 됐기 때문에 이 형벌 또한 이 법전에, 이 형법서에 써 있는 것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행해졌지만,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형벌들이 이 법전에 정해져 있는 이러한 이런 형벌들로서 이제 죄인들을 다스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뭐 이런 경을칠 놈 있나 이런 거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사극 같아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보시면은 이 경이라는 것은 묵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뭐 군법을 어겼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관하여서 이렇게 살을 파거나, 그러니까 팔뚝에 있는 살, 얼굴에 있는 살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홈을 따가지고 거기에 먹으로써 죄 지은 형별의 죄명을 이제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묵형을 가하는 것을 바로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을 칠 놈이 있나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죄인이 아주 그런 끔찍한 형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육시라는 것은 더욱더 끔찍한 말인데, 어떤 죄인이 차명을 당해서 목을 분리시키고, 목을 분리시키고서 시신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토막내가지고 이제 막 각 지방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벌이 바로 육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육시라는 것은 이 관에 죽은 자에게 이렇게 이제 가해지는 건데,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다시 이제 부관참시라고도 하죠. 다시 꺼내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형벌을 내는 거죠. 그래서 꺼내서 다시 시신을 토막내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이제 각 도에 이제 보내는 거죠. 이러한 아주 끔찍한 육시죠. 그래서 이런 육시랄 놈, 뭐 이런 욕들이 지금도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박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때려서 아주 그냥 부셔버리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박살도 사실 죄인을 때려서 아주 그냥 흠시 두들겨 패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패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박살이라고 합니다. 또 오살 또한 이제 육시와 비슷한 건데, 머리를 베어내고 그리고 양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5부위로 잘라내는 이러한 형벌을 우리가 오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살도 뭐 오살할로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오살도 이 조선시대에서 개역죄인, 모반죄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우선 훼손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극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이제 그대로 보존해서 장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신을 또는 살아있는 몸을 훼손해서 해버리는 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극형으로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라질, 우라질놈, 이런 뜻은 뭐냐면 바로 우라는 것은 오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수의 어떤
몸을 묶는, 그리고 이 손목을 묶는, 이걸 오랏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오라를 지다. 지다라는 말은 지금의 이제 묶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오라에 묶일 놈이라는 뜻. 뭐 이러한 그 말들의 그 욕설들이 바로 이 형벌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바로 이런 끔찍한 잔인한 이러한 것들을 받을 놈, 받을 사람, 이러한 뜻으로 욕설로서 형벌이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 고려시대는 말까지 어떠한 왕명에서 국가가 주로 통치가 되고, 또 어떤 형벌이라는 게 특별하게 딱딱 정해져 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서 그러한 고려 말의 법 집행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이 조선은 뭔가 이 법전에 의해서 죄형에 맞는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누구나 모두가 다 같이 어떤 이 죄형을 어떤 법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받게 하게끔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명나라가 만든 대명률, 그 법전을 가져와서 그 법전을 갖고 초기에는 기본으로 삼아서 법전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또 형벌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5가지가 있었습니다. 태형, 자형, 도형, 유형, 사형. 이러한 5가지의 어떤 이러한 것을 형벌을 갖고서 사회 질서를 유지를 했던 것이었죠. 태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는 회초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갖고서 한 10대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이 5등급을 나눠가지고 회초리를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그것을 태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범죄인에게 주로 태형이 내려졌겠죠. 그리고 장형은 이 형구는 회초리죠. 똑같아요. 태형이 때나 똑같은데 장형은 60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맞는 것을 우리가 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형과 장형은 보통 이런 경범죄인, 가벼운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도형이라는 것은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수감하고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징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옥에 가둬놓고 징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소금을 굽거나, 뭐 철을 담금질을 시키거나, 뭐 이러한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로 도용이죠. 그리고 또한 그 죄인이 저지른 그 죄에 맞게 또 장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대부터 100대까지 그 죄에 맞는 적용시켜가지고 또 자형도 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간은 뭐 1년, 1년 반, 뭐 2년, 2년 반, 3년, 이렇게 상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도형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유형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배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보다는 좀 더 이 중죄인, 그리고 사형보다는 아랫단계의 바로 이 형벌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배형을 보내는데, 이 유배형도 이 중국의 대명률에 따라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3,000리, 뭐 2,000리, 뭐 2,500리 이렇게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선은 땅이 이 함경북도 온송에서 제주도 남쪽 끝 마라도까지 한 2,900리 약간 넘거든요. 2,900리 한 10리? 뭐 그 정도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땅에서는 3,000리, 2,000리를 보내도 됐지만은 우리는 보통 그 한양에서 유배를 보내면 거의 그 3,000리에 한 1,500리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리를 보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서는 만약에 2,500리나 2,000리나 3,000리를 그 유배를 가게 되면은 일부러 그 3,000리에 맞춰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그 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3,000리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영을 보내는 것이고요. 또 유영 또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장영 그 100대, 그러니까 100대를 맞고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갈 수가 없었죠. 거의 다가 이 유배를 그 가는 중에 이미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맞을 대로 이미 거의 100대 정도를 맞고 그 출발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몸에서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가다가 그 죽는 경우도가 많고 또 병이 걸리기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그 심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는 이 문무 관리들, 뭐 사대부, 그러니까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맞지 않고 유배를 가는 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 때부터인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문무 관리들은 유배형을 갈 때 맞지 않고 유배만 갔었다고 하네요. 이 사형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에서는 이제 그 대명률에 그 법전에는 참수형과 그 교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이나 도끼로 자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 매달아 죽이는 거죠. 줄에 매달려서. 이것만 있었는데 이제 조선에서는 그 교수형과 참수형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이 사형제가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교수형과 참수형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겨나게 그 됐던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 김윤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후기에 도첩 책자에다가 그림과 글을 이렇게 좀 써가지고 이렇게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벌이 가해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져 있는 이 그림은 두 장 다 이제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오른쪽에는 종아리를 맡고 있는 거고 이제 왼쪽은 이제 그 허벅지나 볼귀를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속옷은 입은 채 그 엉덩이를 가리고서 이렇게 이제 그 태형, 회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태형이나 장형을 가하는 이러한 사진이 지금 그림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말 때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회초리 같은 모습으로서 남자이니까 엉덩이도 다 이제 그 까진 상태에서 이제 볼기를 그 맞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태형은 10대부터 50대까지고 장형은 60대부터 100대까지니까 아주 그 큰 몸에 상처를 날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깊이 패이면서 아주 커다란 이 고통이 수반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참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수형은 뭐냐면은 이 목을 베어내고 그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그 시신과 그 몸과 그 목을 분리시키는 아주 그 끔찍한 벌이죠. 바로 저것을 참수형이라고 하고요. 이 조선시대는 참수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형벌을 가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목을 베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저렇게 형구에 뉘어놓고 이렇게 뭐 귀를 그 화살촉으로 이제 그 땅에 박고 귀를 당겨놓고 그 목에 그 형구 나무틀을 갖다 대고 바로 그리고 저 칼로 이제 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머리 끝에 상투 같은 끝에는 줄이 매달려 가지고 저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그 목이 저 나무에 달리는 이러한 그 방법으로 저렇게 참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줄로
줄로 이제 그 목을 이제 그 묶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에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이제 질식사시키는 이런 교수형과 참수형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선시대에서는 이렇게 교수형은 많이 이렇게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수형, 참수형이 아주 우리 대명령에 의해서 우리 법전에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고요. 보통 이 참수형 같은 경우는 뭐 한강에 뭐 이렇게 새남터나 이 당곡에 이런 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시청 앞에 서소문과 그리고 청계천 다리 위에 뭐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참수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참수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사형이 결정이 나면은 그 사형수가 보통 이렇게 이제 추분이 끝나고 그리고 춘분이 오기 전 보통 겨울철에 그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 대역죄인 또 왕을 모욕했는 그런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참수를 집행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집행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부대시참이라고 하고요. 또 기다려서 정해진 날짜에 집행하는 걸 대시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수형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교수형과 참수형의 두 가지만 사용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이제 5가지, 뭐 6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은요. 먼저 사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즉, 왕실에 있는 왕족이, 대역죄인이 돼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경우, 뭐 이렇게 아니면 또는 이 사대부가 이제 왕실을 모욕하거나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사사를 시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사약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독약을 내려가지고 이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사사죠. 그리고 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참수에서 목을 베어내서 그 목을 나무에 매달거나 또는 올려놓는 방법을 바로 효수라고 합니다. 이 거열이라고 할 때는 이 거열은 죄인의 다리를 양 다리를 두 수레에 줄로 묶어서 그 수레를 소나 말이 끌게 해서 찢어 죽이는 거죠. 그것을 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팔과 양팔과 다리를 네 군데로 수레가 가게 해서 찢어 죽이거나 아니면 보통은 다리를 두 다리에 걸쳐서 두 수레에서 찢어 죽이는 것을 거열이라고 하는 거죠. 기신은 시신이 아니라 참수한 이후 그거를 시장이나 이런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신을 전시시키는 이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팽형은 상당히 좀 진짜 잔인한 거죠. 왜냐면은 다른 이러한 형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죽게 되지만 팽은 뭐냐면은 아주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그 가마를 장작으로 떼우는 겁니다. 아주 팔팔팔 끓게 뜨겁게 이제 가마솥에 있는 물을 끓이는 거고 그 죄인을 가마솥에 물에 담가 놓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물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이제 삶아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주 되게 늦게까지 가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팽형이라고는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 영조 때 기사가 좀 있었는데 영조 때 신하들이 관리들의 어떤 부정부패 뇌물들을 얻어먹은 그런 관찰사나 이러한 수령들에게는 팽형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냥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행하자고 했지만은 영조가 시행하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오살도 이제
다섯 부위, 그러니까 목과 양팔과 양다리를 다섯 부위로 이제 그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대역죄인, 뭐 이러한 그 죄인에게 그 내리는 벌이 바로 오살인 거죠. 또 이제 능지참전도 많이 그 들어보셨을 겁니다. 능지는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완만한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 오르는 언덕을 보통 이제 능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처참은 이제 처참을 하는 거죠. 차명을 이제 그 차명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 능지형과 처참형이 합쳐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능지 처참을 한다는 말은 이제 오살과 비슷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신체 부위를 이제 훼손해서 오살해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그 토막내가지고 이제 막 소금도 절이고 그래가지고 각 도에 뿌리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냥 그 끔찍한 벌을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능지라는 말은 천천히 죽이는 것을 사실은 얘기합니다. 그 완만한 언덕에 힘 안 들이고 그 오르는 그 언덕을 능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처참이란 말이 이제 붙은 거죠. 그렇게 참한다. 중국에서는 보통 청나라에서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죄인을 그 나무 틀에 묶어놓고 이 칼로 천천히 내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살을 회처럼 떼어내는 것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겁니다.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능지처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였던 것을 능지처참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살을 떼어내서 포를 뜨는 것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그 청나라 말에까지 저 능지처참형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청나라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사진으로도 많이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쳐보면은 아주 끔찍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형벌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이제 그 사형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태형, 장형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그 우리에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형벌이었다면 또 곤장형과 당근형이 있습니다. 이제 곤장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이런 형벌이죠. 이 곤장형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태형이나 장형보다도 더 끔찍한 아주 최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태형이나 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초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잡으면 한 1cm 정도 그리고 끝부분은 한 0.7mm 정도 그런 회초리 같은 거로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곤장형은 뭐냐면은 손으로 잡는 부분은 둥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은 아주 넓적한 널판지 같은 그 형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곤장이라고 하는데 그 곤장으로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와 이 널판지 같은 것으로 우리 내려치는 것이 바로 이제 곤장형이죠. 그래서 이 곤장을 맞으면 거의 뭐 이제 그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 장애로 살아가는 아주 끔찍한 벌이 바로 곤장형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형벌인데 보통 그 도둑 그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목에 있는 힘줄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끊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도둑질을 한 이런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한 죄인들은 보통 이제 섬으로 그 유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섬에 가두는데 이 섬에서 계속 탈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단근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범한 경우에는 이제는 보통 이제 묵형을 경형을 가하고요.
이래서 경을 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도둑을 그 3범을 하면은 그때 이제 저렇게 그 발목에 있는 힘줄을 끊는 당근형을 그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육체에 최대의 고통을 주는 형벌들도 곤장형, 당근형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서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이런 그 태형, 그러니까 때리는 형, 그리고 어떤 그 몸을 그 훼손하고 또 시신도 또 나중에 또 이 훼손하는 이러한 형벌들이 그 주로 그 많았었던 곳이 바로 또 조선시대이기도 그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 합경부터 이런 그 먼 하나님으로부터 먼 데일수록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형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표준적이지 않고 사용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조 때는 이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형구 틀들이 다 지각된 것을 보고 표준을 맞춰서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크기와 그 규격들을 정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을 그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밀 전칙이라는 또 이런 책자도 만들어져서 이제 그 책자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곤장에 이렇게 이제 그 크기들, 규격들을 정해져서 이대로 시행하라고 이런 책들을 이제 만들어서 내려보내기도 하죠. 그 정조는 이렇게 상당히 어떤 그 비록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됐지만 그들이 그 형벌을 그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평한 어떤 형구를 에 의해서 이제 그 이러한 그 벌을 받도록 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이제 정조 임금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이제 그 즉위 때부터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 책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는 그 형벌을 표준화 이제 했지만은 신문 과정에서는 이제 또 이 고문에 사용되는 이 도구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은 재판을 받고 재판에 의해서 이제 형벌이 정해진 거죠. 뭐 태형 몇 대, 뭐 유배형, 뭐 참수형, 교수형 이렇게 죄인이 그 죄의 값을 받는 거라면 이 신문 과정은 그 죄가 어떤 형벌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그 죄를 밝히는 조사 과정이죠. 그 집행 과정에서 또 고문이 있습니다. 그 고문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이제 주리를 틀어라 할 때 그 추리형 이런 것들이 바로 신문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 바로 그 이런 그 조사 과정, 신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엔 자백을 해서 이제 형을 집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 자백을 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이 사법 관료들에 의해서 이런 뭐 그 조사도 하고 또 증인도 이제 데려와서 듣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주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문은 보통 아주 상당한 대역죄인 중죄인에게만 고문을 가하게 돼 있고 그 전 단계에는 사실은 이 고문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일 뿐 뭐 모든 그 곳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자백받거나 또는 그 죄 이외에 또 다른 죄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그 신문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죄인을 앉혀놓고 이렇게 붉은 몽둥이를 그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벌리는 거죠. 그러면 두 다리가 틀어져 가지고 보통 평생 걷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아주 그러한 벌이 바로 주리형입니다. 또 주리형 말고도 또 아주 이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문들 형이 있습니다. 뭐 또 이제 그 압슬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무릎을 둥근 막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무릎을 못 쓰게 만드는 또는 또 뭐 포락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쇠를 달궈서 발가락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주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형벌이 아니라 고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자백시키기 위해서 너가 그 살인을 했지, 사람을 죽였지, 네가 도둑질을 했지, 뭐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그 자백하지 않으면 그 자백을 듣기까지 이제 그 고문을 가하는 이런 형틀, 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잿물을 코에다 붓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냥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신문 과정들이 이제는 이 형벌이 정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고통스럽게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그 신문 과정들을 겪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기도 했고요. 또는 이러한 것들을 뇌물로서 이제는 고통이 덜 받고 또는 이제 고문을 받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뇌물들이 지방에 있는 현감이나 군수, 관찰사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죄를 짓고 이런 관아에 끌려가서 이러한 것들을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서 이 고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겠습니까? 그 이외에 관리들도 엄청난 많은 관리들끼리도 뇌물을 이제 주고받았겠죠. 이 조선에서는 관리의 뇌물 비리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실록들에도 아주 수천 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걸려가지고 수천 건 정도가 비리로 이제 유배가고, 뭐 곤장 맞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법전에는 이 경국대전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뇌물 액수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곤장형부터 교수형까지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다.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은 백성들로부터 방금 말했던 그런 죄인들로부터 이제 이런 신문을 당하는 단계서부터 그 신문을 고문을 가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형이 정해지는 집행하는 결정되는 그런 것들 또 무죄까지도 줄 수 있겠죠. 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장사치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의 뇌물과 또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뇌물, 이러한 것들이 또 있겠고요. 또 관리들 간에도 뇌물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에게 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거죠. 상납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의 뇌물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누가 그것을 내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저것이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았었다 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것들을 이제는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조정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국에서 저런 것들이 이제 아주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아주 엄청난 큰 장애물이 됐겠죠. 바로 조선 후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더욱더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를 좀 들자면은 이제 세종 때 병조판서 조말생의 뇌물수수 사건이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의 병조 판서였던 조말생이 뇌물을 받았는데 황해도인가요? 거기 고군부사에서 김도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수로 받았는지는 모르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어떤 커다란 죄를 이제 밝혀졌나 보죠. 노비 24명을 병조판서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병조판서뿐만 아니라 관찰사에게도 노비를 15명, 그리고 고군 부원군에도 곡산 부원군에게도 10명, 이렇게 막 노비들을 뇌물로 바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뇌물로 바쳤던 것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원부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상수를 올리고 병조판서를 이제
교수형에 처해된다. 형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관료가 뇌물을 받았음으로써 어떤 커다란 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시켰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됩니다라고 사헌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그 조말상을 아주 끔찍하게 그 아주 아끼는 그런 신하였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유배도 안 시키고 그 사형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세종이 나중에는 사형까지는 안 시키고 그 유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유배를 보내고 나서 또 4년도 안 돼가지고 관직을 복구시켜주고 죄를 용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조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그 조말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너무 일찍 관직을 복귀시켜주고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도 세종은 눈 끔찍하지 않고 조말생을 계속해서 그 승진시켜주죠. 이러한 사건입니다. 또 남해 수령, 이 숙종 때 일인데요. 숙종 때 남해에 있던 수령 이상의 뇌물 제공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습게 밝혀지게 된 건데, 남해 수령 이상, 남해의 그 수령 이상이가 이렇게 이 한양에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러한 그 관찰사들까지도 이렇게 뇌물들을 제공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쌀들을 이 상인들로부터 또는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과마의 그 재정으로 정해진 이러한 그 쌀들, 이러한 관아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비용들까지도 쌀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상급 위에 있는 그 상급 상관들에게 이 쌀들을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뇌물로 제공을 했었나 보죠. 그런데 그것을 제공했던 하인 중에서 한 명이 명단에 없는 리스트에 없는 상관에게 뇌물을 쌀을 갖다 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왜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받았던 사람에 의해서 이 소문이 아주 그냥 다 퍼졌었대요.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았던 이러한 관찰사나 이러한 한양에 있는 또 이 관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쌀을 밤에 술에 싣고서 남해까지 이것을 다시 되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그 수레들이 수령 이상의 집으로 몰려오면서 누가 나한테 이걸 보냈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다시 되돌려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크게 확대돼 가지고 이상희가 수종 때 뇌물 제공 사건으로 걸린 이러한 우스운 이러한 사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던 또 이런 사건이 바로 이 남해 수령 이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런 형벌들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고, 또한 이 형벌들이 법전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지언정 어쨌든 형벌이 집행이 되고, 또는 이 죄를 밝히기까지 신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 어떤 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러한 형법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또 형법에 가해졌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국왕은 사면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교수형, 참수형의 사형의 마지막 단계도 있었지만은 국왕은 백성들까지 그리고 어떤 사대부까지 자기의 권한으로 형법 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사면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사면령으로 이제는 국왕은 이 법에 의해서는 사형을 당해야 됐지만은 국왕에서는 정상을 참작시키면서 사면을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 장마, 벼락, 적조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풀어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였냐면은 바로 국왕의 자기의 어떤 선정 그리고 덕을 베푸는 이러한 것들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하늘이
이 경계시켜주고 나에게 무언가 어떤 그 하늘로부터 그 벌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라고 국왕은 이런 자연재해나 또는 다른 이런 그 벼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죄수들을 이제 풀어줌으로써 이제 자기가 어떤 잘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또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 때 같은 경우는 궁궐의 영생전에서도 벼락이 쳐가지고 궁녀가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그럽니다. 내 덕이 부족하고 하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벼락이 내린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우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 위해서 전국 팔도에 있는 모두 갇혀있는 죄수들을 중죄인을 빼고 살인, 강간 이런 중죄인을 빼고 모두 다 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실록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세조 때 같은 경우는 뭐 상서로운 조짐 그러니까 원각사 종로에 있었던 원각사에서 뭐 부처 사이가 나타나고 또는 경복궁 후원에서 단 이슬이 이제 달리고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서로운 조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인들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 왕실에서 생일, 즉위식 뭐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왕실의 어떤 경축일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죄수들을 이제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를 갖고서 또 한번 이제 죄수들을 이제 한편으로 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어줌으로써 국왕의 어떤 덕과 그리고 국왕의 어떤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제 알리는 이런 계기로서도 이제 삼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명종 때 일인데요. 명종 바로 전전 임금이 11대 임금이 이제 중종이죠. 그러니까 중종 다음이 인종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인종이 왕이 됐는데 인종은 한 8개월 만에 이제 이제 승하를 하죠. 아주 짧아 8개월 만에 이제 승하했기 때문에 이제 명종 때 전전 왕이었던 중종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인종 때 이제 돌아가셨던 거죠. 인종 때 돌아가시고 인종이 8개월을 하는 거죠. 그 명종 기간의 상례 기간이었습니다. 그 명종 때 이제 중종이 이제 3년상을 마치고 이제 종묘의 신주가 봉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대사면을 당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또 그렇게 이제 중종의 종묘의 신주가 봉안돼서 이제 사면을 다했는데 8개월밖에 제의 안 한 인종이 또 이제 차례가 바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종이 1월 달에 신주에 봉안했는데 이제 한 5개월 뒤에 4개월, 5개월 뒤에 인종의 신주가 또 종묘에 봉안돼야 됐습니다. 이제 이걸 부묘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봉안되어야 되니까 또 한 번 대사면을 명종이 국왕께서 단행하겠구나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뭐 이제 경범죄 같은 정도겠죠? 아주 그냥 범죄를 많이 저질러다 봅니다. 분명히 인종의 신주가 봉안되면 또 대사면을 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또 많이 이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면이 잦아져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막 상소를 올리죠. 사면이 너무나 잦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어떤 백성들이 국왕의 어떤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 형식적이 됐다. 그러니까 사면을 줄여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대사면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서는 형벌과 이러한 것들이 법전에 또 있어서 죄형 법정주의로서 어쨌든 간에 통치가 됐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사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죄형 법정 에서 다시 한번 사면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대통령의 특별한 이유로 이렇게 이제 또는 경축일에 사면을 내리는 것처럼 이 사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국시대부터 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우리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 이전에서부터 이 봉건제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면령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